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기술 전략 매니저라는 역할로 일을 하고 있는 김현수라고 합니다. 짧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은 한 10년 가까이에는 원래 그냥 개발자였어요. 인베디드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뭐 펌웨어를 만들고 그런 걸 하다가 이거를 좀 디바이스 단이 아니라 미들웨어 단에서 좀 다루면 더 재밌지 않을까라고 해서 백엔드 개발자로 잠시 일을 하다가 그 백엔드 개발하다가 이것 좀 더 뭐 모니터링이나 컨트롤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좀 잘 만들어 보면 좋겠다. UI도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뭐 옛날에는 뭐 MFC 아니면은 뭐 그 이후에는 웹 쪽으로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 쪽으로 일을 하다가 이걸 전체를 좀 뭔가 좀 효율적으로 재밌게 일을 하면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2016년쯤에는 그 텐서플로우라는 그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머신러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모델을 이제 프로덕션 레벨로 올릴 수 있는 모델을 몇 개를 만들었고요. 그러다가 뭐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곳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라는 롤로 5년 정도 일을 했고, 그리고 현재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배경을 보면은 여기 앞에 있는 요 움직이는 이미지 있잖아요. 요게 어떤 이미지, 어떤 의미인지 혹시 이해하실까요? 얘를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으신 분? 네, 오늘 오신 분들은 그래도 이런 이미지를 한 번쯤은 좀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는 신경망 레이어를 뜻하는 거고요. 보통 머신러닝을 한 번이라도 이제 경험을 해 보셨다라고 하면은 이 이미지를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미지에 있는 신경망 레이어가 어느 정도까지 발전되어 있는지, 그 모델의 가장 핫한 오픈 AI의 챗GPT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면서 어떻게 이런 AI 시대에 좀 저희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해서 그 쉽게 생각하면은 유니콘 기업들, 한국의 스타트업 중에서도 유니콘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유니콘 기업들에서는 상당히 빠르게 이 오픈 AI의 기술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지금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개발을 좀 늦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대기업에서는 프로덕션 레벨로 바로 활용할 수 있게끔 다 서비스가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앱에 붙여져서 활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엄청 많은 분야에서 한국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생성 AI 시대가 흘러오는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 가장 핵심 기술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챗GPT에 대해서 살펴보고,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좀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얘네들로 어떻게 이제 확장을 해 나갈 수 있는지, 제가 사례를 몇 개, 최근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에는 이렇게 공개된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게 공개가 되면 안 되고요. 네, 이런 걸로 지금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를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준비를 한 자료들을 오늘 좀 드리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마지막에 따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성 AI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원래 여기 보시면은 1995년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잠시만요. 제가 선이 건드렸나 보네요. 다시 안 들어오려나? 건들면 안 되겠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기 앞에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데, 한국에는 한 1999년도에 그 실제 인터넷 사용자 수가 1000만 명을 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4천만 명, 5천만 명 정도 넘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전에는 또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IBM에서 PC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10년 단위로 이렇게 쭉쭉 발전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애플의 아이폰이 나왔고요. 아이폰이 나오면서 또 대격변의 시대가 이제 열립니다. 이제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앱 시대가 열리죠. 그래서 모바일 앱 시대가 열리면서 모바일 앱을 잘 만드는 회사들이 신흥 이제 기업들로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그 와중에 보면은 이제 그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넷플릭스나 뭐 공유경제, 우버나 아니면은 뭐 에어비앤비 이런 회사들이 떠오르게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엔비디아에서 만든 이 GPU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AI 관련된 산업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쭉 살펴보면은 최근에는 오픈 AI GPT-3까지 이제 넘어오게 되죠. 이게 2022년에 사실 나오게 됐는데,
최근에 곽강받기 시작한 거는 2022년 말부터 해서 2023년 최근에 엄청나게 이제 붐을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이 각각의 시대에 따라 가지고 IT 기술이 계속 바뀌고 있고 새로운 기업들이 계속 새롭게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 가지고 새로운 기업들이 이제 계속 떠오르고 있는데 이 시점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새롭게 또 한번 대박이 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대박을 꿈꾸기 위해서는 이런 오픈 AI에 있는 GPT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은 이제 뭔가 거인의 어깨에 이제 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초 한 3월쯤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사실 제 꿈이 이제 이 분이 되는 게 사실 꿈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워낙 그 기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2023년 3월에 블로그에다가 이제 AI의 시대가 이제 열렸다,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블로그를 썼습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면은 왜 AI 시대가 열렸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제목을 지은 이유가 뭘지 이 블로그를 검색을 해가지고 좀 요약을 해봐라고 빙하한테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던져보니까 안에 사실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뭐가 놀랐느냐? 특히 기술적으로 이제 뭔가 데모를 이 빌 게이츠가 직접 봤을 때 첫 번째 그 처음에 그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GUI가 맨 처음에 그 엔지니어가 데모를 했을 때 세상이 전부 다 GUI 환경으로 바뀌겠구나. 이걸 1980년대에 보고서 여기다 이제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 PC, IBM에서 이제 PC를 만들어내고 그때 당시에 MS도 MS-DOS라는 걸 만들어 팔았거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윈도우즈라는 GUI가 등장을 했는데 여기에 있는 GUI가 현재 저희가 모바일 디바이스에 보면은 모든 게 다 UI로 동작하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물론 애플이나 인터넷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보다 좀 더 충격을 받았던 게 바로 이 오픈 AI의 GPT라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GPT라는 기술이 얼마나 대단하냐라고 봤을 때 이 빌 게이츠가 작년에 한 9월 작년에 이제 중순쯤인가 GPT 팀 여기 오픈 AI의 GPT를 개발하고 있는 팀한테 질문을 합니다.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잘할 수 있을지, 예를 들어서 미국에 보면 수능과 같은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Advanced Placement라고 해서 AP라고 하는 이거 있는데 여기서 생물학 관련해서 얘가 시험을 쳤을 때 얘가 문제를 잘 풀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불과 3개월도 안 지나서 한 9월 달쯤에 오픈AI 팀에서 이 GPT 모델을 학습시켜가서 가져옵니다. 준비가 다 됐어요. 지금 준비가 됐으니까 한번 봅시다라고 했는데 60문제 중에서 59문제를 맞춥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 문제에서 필요한 답을 찾아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마킹을 하는 이런 일련의 작업이 이렇게 간단하게 됐다는 거죠. 그것도 사람이 맞추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근데 이게 한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봤을 때는 이게 그래도 한 2, 3년은 걸리겠거니 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이거를 다 완료했다고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은 어떻게 바뀔 것이냐라고 봤을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다 이런 GPT라는 모델이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이제 2022년에 이게 서비스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GPT-3 모델에서 좀 더 발전한 형태의 챗 GPT라는 서비스가 나오게 되고요. 챗 GPT라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얘는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분야 자체가 원래는 전문가 분들이 다룰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누구든지 쉽게 그냥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명까지 사용자가 이제 발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5일밖에 안 걸렸고 1억 명 유저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불과 2달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발전을 했습니다. 엄청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서비스가 된 거죠. 그래서 얘한테 물어본다는 거는 세상에 있는, 그러니까 인터넷 세상에서 한 25년 정도 인터넷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들, 그런 지식들에 관련해서 질문을 했을 때에는 얘가 거의 다 답변을 해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얘한테 물어보면 쉽게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문제점들이 좀 몇 가지 있긴 하지만 그런 문제점들을 발생하지 않게끔 그 지식도 갖추게 된다면은 더 양질의 답변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 결국은 질문을 잘 할 줄 알아야 한다. 당신은 질문을 할 줄 아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질문을 잘 한다는 의미는 결국 이 세계에서 이제 좀 더 전문 표현으로 바꾸면은 프롬프트를 잘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 프롬프트를 인풋 값으로 집어넣게 되면은 그 값에 대한 결과가 completion이라는 대답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프롬프트를 잘 쓰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프롬프트에는 사람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질문 안에 맥락이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나쁜 의도로 질문하면은 답변 역시 나쁜 의도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정확하게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 값들에 맞춰서 조합을 해서 결과 값으로 컴플리션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잘 하는 게 중요하고, 이 질문을 잘 하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물론 오픈 AI가 제공을 하고 있는 쿡북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프롬프팅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기술한 문서가 있습니다. 사실 걔가 전과 같은 거예요. 상당히 가장 필요한 것인데, 그것도 이제 좀 공부하려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동영상들 또는 강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마존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은 챗GPT 프롬프트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게 아마 3월 달만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은 373권? 네.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지금 오늘 기준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은 한 1,500여 권 넘는 책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프롬프트를 잘 쓰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고요. 그래서 AI 기술이 등장하면은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내 일자리, 우리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없어지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챗GPT라고 하는 것도 기술의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 기술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이 기술을 그냥 모르고 내가 원래 기존에 하던 일들을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 활용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이 잘 들어가 있는 솔루션들,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지속적으로 빠르게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특징을 빠르게 습득을 하고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사람은 기존에 하는 일,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일을 한 사람이 있으면은 이런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은 기존보다 200, 300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한 사람은 계속적으로 이제 회사에서는 뽑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당장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일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훨씬 더 세상에서 이제 더 유용한 사람이 되는 거고, 세상에서 이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사실 주말이고 토요일이고 오후 3시잖아요. 사실 여기 오시는 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저도 여기 흔쾌히 여기 김효성 교수님 따라서 오긴 했지만, 여기 오신 분들은 활용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더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관련된 이야기들 좀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 봤을 때 상품 추천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기존에 하던 방식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으면은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행동 패턴들을 전부 다 기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어떤 책을 여기 보면은 책 10권이 있는데 1, 2, 3, 4, 5, 6, 7, 8, 90이라고 하면은 1번이라는 책을 샀고 2번이라는 책을 샀고 3번이라는 책을 샀으면은 B라는 사람이 1번, 2번이라는 책을 샀을 수도 있고 C라는 사람이 똑같이 1번, 2번 책을 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들 간의 관계 데이터, 보통 그래프 데이터로 하거든요. 그 관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기 있는 세 번째 책을 추천해 줍니다. 왜냐하면은 B, C,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만약에 C라는 책을 저기 있는 3번이라는 책을 읽었으면은 C라는 사람한테도 1번, 2번 책을 읽은 사람한테는 3번이라는 책을 추천해 줘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추천하는 로직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은 상품 추천할 때 예를 들어서 GPT 모델을 사용하면은 그러니까 책 같은 경우는 책에 보면은 요약이나 아니면 전체 글에 대해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엔티티나 이런 것들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뽑아내고
뽑아낸 거를 바탕으로 해서 기존에 어떤 사용자가 했던 행위가 이런 엔티티와 가장 가까운 행위들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와 관련된 엔티티와 관련된 책들이 있으면은 그 책들을 추천을 바로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요런 책 읽었으니까 요런 책 읽은 사람한테 추천해 줄 수 있는 책을 추천해 줘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라고 하면은 GPT 모델은 생성하는 AI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책과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책을 만들면서 거기에 저자를 연결할 때도 다른 저자를 연결해가지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책들을 막 추천해 줍니다. 직접 지금 당장이라도 이거를 한번 써보시면은 이거 실제로 이런 책은 없고 그 책의 저자도 이 사람이 아닌데? 라고 하는 것들을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환각처럼 만들어 주거든요. 그렇게 만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활용할 거냐? 아까 전에 제가 질문을 잘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냥 책을 제목을 던져주고 이 책에 대해서 다른 책을 추천해줘. 어떤 책을 추천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책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정보와 온라인되고 있는 다른 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추천해 줄 수 있게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추천하는 방식과는 상당히 다르게 간단해집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어떤 책에 대한 정보를 넣고 그 책에 있는 컨텐츠 정보를 밀어 넣으면은 자동으로 다 해당하는 키워드들 아니면 엔티티들을 다 뽑아주기 때문에 상당히 간단하고 빠르게 정보들을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것들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고분한 그런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파이프라인을 직접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AI가 발전한 그 과정을 이제 살펴보면은 예전에는 그 인공지능, 이 AI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개념들은 예전부터 쭉 있어 왔는데 실제로 발전하기 시작한 거는 저기 있는 딥러닝, 특히 2016년, 2017년에 그 엔비디아의 GPU 기반의 하드웨어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그 구글의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그 프레임워크가 오픈이 되면서 이때부터 되게 활발하게 이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그 신경망 레이어 기반의 딥러닝이 발전하게 되고요. 여기에 있는 데이터셋의 규모가 방대하게 커지고 그리고 하드웨어의 그 성능 역시 극도로 이제 발전을 하면서 이제 제너티브 AI라고 하는 이 시대가 이제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에서 여기 딥러닝 여기 위에 이렇게 이미지가 지금 돌고 있는데요. 요 이미지에 해당하는 요 모델링을 하는 게 사실 중요한데 요 과정을 보시게 되면은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게 좀 보실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중학교 때 보면 보통 함수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여기 fx라고 하는 함수를 배우는데 함수라는 걸 보면은 여기에 ax 플러스 b라는 함수가 있을 때 a 값과 b 값이 어떤 값이 들어갈지를 x 값하고 y 값들을 미리 이렇게 던져주면은 그 값에 맞춰가지고 자동으로 a 값, b 값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실제로 간단하게 뽑아낼 수 있게끔 하는 과정이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이런 식으로 쓰면은 1, 2, 2 밑에는 2, 4 이런 값들이 라벨링된 데이터셋이라고 해가지고 쭉 여러 개가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자꾸 밟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머신러닝을 하려면은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고요. GPU가 꽂혀 있는 이런 환경을 구축해야 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든 일이 저희 데이터 세트를 모으고 양질의 퀄리파이딩 된 이런 전 처리가 잘 된 데이터 세트를 만드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이 태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머신러닝 하셔서 이런 모델을 하나 잘 만든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 작업에 한 80%의 시간을 보통 쏟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실 알고리즘은 그렇게 안 중요합니다. 알고리즘은 되게 많아요. 알고리즘은 되게 많은데 보통 이 현업에서 보면은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알고리즘을 계속 바꿔가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가장 적합한 알고리즘은 뭘까를 많이 찾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그건 별로 안 중요하고요. 어떤 알고리즘을 가져왔을 때 우리 데이터셋하고 가장 성격이 잘 맞는 형태로 데이터셋을 그 알고리즘에 퍼 넣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진 알고리즘이 있으면은 걔에다가 우리 데이터셋을 잘 갖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이 환경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알고리즘보다는 데이터가 훨씬 더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현업에서 지금 이제
유의미한 모델을 만드는 회사들은 그런 데이터를 잘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는 보통 일회성으로 한 번의 학습으로 결국 그 결과물이 나오진 않고요. 보통 반복적으로 계속 여기 애큐러시, 그러니까 성능 자체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MLOps 환경이라고 하는 환경도 구축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모델을 만들고 나면은 이게 뭐 분당 뭐 호출하는 게 뭐 100회가 될지 10,000번이 될지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10,000번이 10만 번도 될 수 있고 100만 번도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양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렇게 스케일링을 자동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능들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잘하려면은 전문가가 필요하죠. 근데 이런 거를 하려면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 중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들고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단계는 여기 데이터를 이제 모으고 그 다음에 전처리하는 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한 80~90%의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GitHub에 보면은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가져와서 그 알고리즘들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파라미터를 좀 수정한 다음에 트레이닝을 시켜서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을 이제 이용을 해서 추론을 할 수 있는 이미지를 배포를 해서 API 형태로 쓰면 되는데, 이때 결과가 성능이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데이터를 좀 더 추가해서 모델링을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이런 MLOps 환경을 구축을 해서 운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하는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정말 이거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런 쉽지 않은 일을 옛날 옛적부터 되게 잘한 회사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관련된 일을 진짜 잘합니다. 이건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2016년, 17년에 일을 할 때 겐이라고 하는 모델을 만든 적이 있어요. 뭐 상품 이미지들을 몇 개를 집어넣으면은 자동으로 그 상품의 그 타이틀, 제목을 만들어주는 것들을 연구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어떤 것들을 했냐면은 상품 이미지들을 막 이렇게 올려놓고 나면은 자동으로 각 나라별로 핫한 키워드 기반으로 모델명을, 그 상품의 상품명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상품 이름 짓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막상 그 커머스 쪽에서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연구했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미지들이 있으면 각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 안에는 오브젝트들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오브젝트들이 있으면은 그 오브젝트들에 대한 이 이미지를 설명할 수 있는 문장이 있는데, 이런 데이터 세트를 2014년에 오픈해서 공개를 했었고요. 저도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2016년에 이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활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 데이터셋을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오브젝트 디텍션 또는 오브젝트를 뭔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라벨링을 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를 만들 때 보면은 보통 렉탱글이라고 해서 사각형으로 만들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픽셀 단위로 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데이터셋을 만들었어요. 각각에는 이미지 안에는 각각 이런 오브젝트들이 쭉 있고요. 이 오브젝트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5줄의 영어 문장으로 캡처닝 데이터를 만들어서 다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뭐 MS만 참여를 한 건 아니고 뭐 미국에 있는 스탠퍼드대나 유수의 대학들과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이런 데이터셋을 32만 개가 넘는 데이터셋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겐이라고 하는 그 모델을 만드시는 분들 보면은 이 텍스트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기반으로 텍스트를 생성하는 이런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 데이터들을 보셨을 건데, 이런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거나 또는 오픈을 잘 하고 있었던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예요. 이전부터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는 이미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연구를 정말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오픈 AI라는 회사가 나오게 됩니다. 오픈 AI는 그 GPT-3라는 모델로 이제 뜨기 시작했는데, 이 GPT-3라는 모델을 만들려면은 여기 보시면 1750억 개라고 쓰여 있는 파라미터를 학습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이 1750억 개 파라미터가 어떤 이미지를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이 1750억 개 파라미터라는 거를 가정에 트레이닝을 하려고 하면은 여기 엔비디아 V100이라는 GPU 한 장을 이용하게 되면은 355년을 이렇게 학습을 해야지 모델이 학습이 돼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에 있는 A100이라고 하는 GPU를 이용하게 되면은 1024장을 병렬로 꽂아서 이제 훈련하면은 34일이 걸립니다. 이거를 비용으로 환산하면은 500만 불의 비용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이런 인프라 환경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지원을
해 주어서 이 GPT라는 모델이 세상에 등장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1024장의 A100이라는 GPU, 요 환경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회사가 구축하기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AWS나 GCP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 정도 되는 회사여야지만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고, 이런 대량의 GPU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데이터셋이 앞단에 놓여져 있고 분산 트레이닝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뭐 A100 넘어서서 이제 H100, 하드웨어 스펙으로는 한 2배인데 실제로 업계에서 트레이닝을 하는 속도를 비교해 보면 성능이 한 3, 4배 정도 더 빨라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내에서도 코리아용 GPT, 코리아용 버트라고 하는 모델들을 만들기 위해서 국내 포탈 회사들도 이 GPU들을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 스스로가 그 GPU 팜을 구성을 하기도 하고요. 거기서는 성능이 또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 GPU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클라우드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같은 돈 내고 이제 성능이 어느 정도 더 나오는 것들을 쓸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아마 그 포탈사 엔지니어 분들 아신다고 하면은 질문해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선호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이미 이런 GPT 모델을 학습을 하기 위해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다음에 오픈AI 3사가 연구를 해서 최적화된 인프라 환경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성능이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2019년부터 오픈AI와 협업을 해가지고 이런 GPT-3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결과로 지금 2022년부터 이 오픈AI에서 만든 GPT 모델들이 지금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고 하는 클라우드에서 API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물론 이제 이런 GPT라는 모델이 나오기 위해서는 인프라 환경이 필요했기 때문에 슈퍼컴퓨팅 환경을 이제 구축해서 제공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CPU가 뭐 30만 개 CPU, 그 다음에 GPU는 1만 개 GPU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V100이라는 GPU 기반으로 맨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으로 이제 분산 트레이닝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 여기 안에도 보시면은 이제 딥스피드라고 하거나 아니면 오닉스 런타임이라고 해가지고 뭐 분산 학습할 수 있는 이제 뭐 라이브러리 또는 서로 다른 크로스 플랫폼 간에 구동할 수 있는 이런 런타임들을 제공을 오픈 소스로 다 제공을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GPT 기술을 활용해서 여기 있는 LLM, 그러니까 초고대 랭귀지 그 모델이라고 하는 얘네들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서비스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요즘에 되게 이제 핫하게 이제 많이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저희가 알고 있는 오피스 제품들, 뭐 파워포인트, 엑셀, 뭐 이런 뭐 팀즈 이런 서비스들에 많이 이제 들어가서 뭔가 사람이 하는 업무들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끔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API들을 다른 고객분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 애저에서는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GPT는 여기 있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고 하는 건데, 여기 Pre-trained라는 게 원래는 아까 전에 그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데이터 모은 걸로 바탕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미 학습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미 뭐가 학습이 되어져 있느냐? 여기 GPT라는 모델이 이미 다 학습이 되어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학습을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잠깐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 얘네가 어떻게 동작하느냐? 아까 전에 여기 fx라는 함수가 있으면은 아웃풋만 이제 인풋 들어가면 아웃풋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러한 문장이 들어가게 되면은 요 다음에 나올 키워드를 토큰 단위로 하나씩 뽑게 됩니다. 그래서 요 문장이 들어가면은 i가 나오고 i가 다시 올라가서 다음에 이렇게 모델이 나오면은 i 다음에 나오는 다음 키워드, 여기 보면은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키워드들이 있는데 각각의 단어가 하나씩 확률적으로 GPT-3 모델에서 요런 단어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봤을 때는 요 단어가 다음에 나올 단어로서는 확률이 제일 높아. 확률적으로 이제 단어를 맞추는 게임 같은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얘가 학습되어 있는 데이터셋이 1750억 개의 파라미터. 그러니까 세상에 인터넷에 있는 대부분의 데이터는 거의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마치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는 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들도 자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작업들 다 필요 없어집니다. 그냥 얘만 잘 쓸 수 있는 방법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프롬프트를 잘 넣어야지 내가 원하는
컴플리션이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잘 고민하면 되고, 그래서 질문을 잘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로 그냥 여기 답만 얻을 수 있는 게 다냐?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은 이 모델에다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데이터들이나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으면은 그걸 기반으로 묶어가지고 기존에 할 수 없었던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이제 풀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현업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마지막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챗GPT 관련해서는 특히 랭귀지 언어 모델에 관련된 건데, 얘는 RNN이나 LSTM이나 시퀀스 투 시퀀스라고 해서 다양한 기존의 그 모델들이 있었습니다. 버트, GPT, 다양한 모델이 있는데, 결국은 그냥 단순히 키워드, 단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보다는 문맥 자체를 이해하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결과값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GPT-3 모델까지 이제 발전했고요. 그리고 GPT-3 모델뿐만 아니라 현재는 GPT-4 모델도 나와 있습니다. GPT-4 모델은 멀티 모달이라고 합니다. 그 모달이라는 게 말을 하는 거 아니면은 눈으로 보는 거, 읽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모달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게 이제 멀티 모달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주고 그 이미지에 있는 내용들을 직접 이해를 하고 이해한 걸 바탕으로 문맥적으로 어떤 지시어를 주면은 그 지시어에 맞게끔 결과를 보내주는 이런 것들도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텍스트나 이미지나 코드를 주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말로 표현해 주기도 하고 비디오로 만들어 주기도 하고 3D로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콘텐츠를 만든 것 자체가 어떤 것들을 주제를 던져주게 되면은 그 주제에 맞춰가지고 자동으로 영상 같은 것들도 만들어지는 이런 시대가 이제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가장 잘하는 회사가 오픈 AI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오픈 AI에서 가장 핫하게 주목받는 기술이 챗 GPT, GPT라는 기술도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달리이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덱스라고 해서 보통 개발자분들은 GitHub에 있는 그 코파일럿이라는 플러그인을 활성화하시게 되면은 주석만 넣으면 자동으로 이제 코드를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다른 개발자가 코드를 만들어놨는데 그 코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특정한 개발자 같은 경우는 엄청 줄여가지고 막 그렇게 코딩을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개발 문서가 없으면은 이 코드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코드를 이해해서 읽어주는 것들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코덱스라는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외에도 노래를 만들어준다거나 아니면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미지를 완성시켜준다거나 이런 것들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듣는 거, 이런 TTS나 아니면 STT 엔진과 관련된 부분도 위스퍼라고 하는 다른 모델로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세상에서 가장 핫하게 뜨고 있는 게 바로 GPT-3, 그 다음에 챗 GPT인데,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는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GPT라는 거는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세상의 모든 텍스트들을 다 뭔가 학습을 하고 있는 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보다 얘가 더 많은 데이터를 이해를 하고 이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이제 잠깐 녹음한 건데,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하늘이 왜 파란지를 물어보면은 이렇게 알려주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은 빙이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앱을 설치하시게 되면은 굳이 이렇게 타이핑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말하듯이 그냥 질문하면은 바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왜 하늘 색깔은 파란색이야? 너무 소리 크네? 이렇게 이제 쉽게 바로 일단 질문 같은 것들도 말하듯이 하고, 그다음에 대답도 받을 수가 있는데, 사람이 듣는 것과 보는 것은 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보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면서 바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문 같은 거 할 때 있으면, 예전에는 보통 오픈 AI의 챗 오픈 AI
컴 들어간 다음에 보통 질문 막 쓰잖아요.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궁금한 거 있으면은 그냥 빙 앱 설치해 놓고 이렇게 그냥 말로 하면은 바로바로 응답 받을 수 있어요. 보통 잘 모르시는데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GPT 모델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사실 얘를 보시게 되면은 아까 전에 제가 1750억 개 파라미터 기반으로 학습이 되어져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가장 앞에 보시면은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을 보면은 총 뭐 4,990억 개의 다양한 토큰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토큰이라고 하는 거는 단어는 아니고요. 단어에서도 유의미하게 이제 구분될 수 있는 것들을 쪼개놓은 게 토큰입니다. 얘는 이제 영어 기반이고요. 각각의 토큰이라고 하는 것은 피처마다 가질 수 있는 값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예를 들어서 뭐 I라는 게 있으면 얘는 뭐 사람일지 아니면은 얘는 뭐 살아있는 건지 얘는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다양한 피처들이 있을 건데 그 피처들에 대한 값들이 전부 다 벡터 값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요 벡터 값들을 기반으로 요 텍스트들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요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를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학습하는 모델은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모델로 학습이 되어지는데 얘는 이제 구글에서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인코더와 디코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가장 쉽게 보시면은 번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I have on 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건 영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스페인어로 번역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돼 라고 하는 값들이 앞단에 미리 데이터셋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 데이터셋이 미리 학습이 되어져서 다 정해져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순서가 어순이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한국어랑 영어는 어순이 다르잖아요. 어순이 다른 것까지도 자동으로 셀프 어텐션이라고 해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어순이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정보도 자동으로 다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지정을 하거나 뭔가 지도 학습하러 데이터를 넣지 않고 그냥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밀어가지고 넣게 되면은 요 값들을 자동으로 이제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들이 너무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거의 25년치에 대한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데이터셋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것을 트레이닝 할 수 있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애저 쪽에서 슈퍼컴퓨팅 환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까 전에 30만 개 CPU랑 1만 개의 GPU 기반으로 환경을 만들어 놨고 그러면 이걸 분산해서 트레이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데이터 간에 서로 넘겨받을 수 있게끔 인피니티 밴드 설정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뭐 CPU나 GPU나 이런 것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가장 잘 옵티마이제이션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밴드 설정을 잘 해놨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분산 트레이닝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딥스피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온 데이터들을 어떤 컴퓨팅 환경에서 학습을 하면 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분배해서 나눠주는 역할들을 이 라이브러리 기반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모델, 그러니까 여기서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회 학습하는데 들어가는 이 컴퓨팅 비용이 약 아까 전에 나왔던 500만 불 정도가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이게 일회성으로 학습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십 번을 거쳐서 이제 튜닝이 돼서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비용으로 이 GPT-3라는 모델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들이 나중에는 어떤 그 피처에 대한 값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지 나중에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인베딩이라고 해서 벡터 기반으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모델로도 가져다 쓸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잠깐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얘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연어에 대한 처리입니다. 그리고 자연어 처리에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자연어를 이해하는 NLU 영역이 있고요. 다음에 자연어에 대해서 이제 생성을 하는 NLG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보시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특별한 엔티티를 뽑아낸다거나 아니면은 토픽을 분류를 한다거나 그리고 감정을 분석한다거나 그리고 뭔가 요약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글들을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면 나중에 무엇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은 보통 고객센터에 들어오는 이런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좀 분류할지. 원래 고객센터 이슈 클레임 들어오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글들 아니면은 뭐
녹음된 mp3 파일들이나 이런 영상, 그 음성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분석하고 사람이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건데 얘한테 던져져 주면은 여기에서 문제가 뭔지, 고객이 원하는 건 뭔지, 고객의 감정 상태는 처음에 어떻고 나중에 어떤 식으로 원하는지, 고객이 원하는 보상은 뭔지 이런 것들을 그냥 질의를 해서 그와 관련된 정보들을 요약해서 나한테 보여줘 라고 하면은 자동으로 다 뽑아줍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쉬워지죠. 근데 그거를 사람한테 시키면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GPT가 사람 같다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사람처럼 얘가 행동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GPT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GPT에서도 사람의 대화, 채팅하는 것에 좀 더 최적화된 게 이제 챗 GPT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상적으로 대화를 할 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제가 쓴 단어들을 세하려고 보면은 이 세상 모든 단어를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통 주로 잘 사용하는 단어들이 활용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대화에 특화됐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즈가 훨씬 줄어들고요. 데이터 사이즈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맞춰서 여기는 튜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모델 사이즈가 작습니다. 모델 사이즈가 작으니까 좀 더 빠른 리스판스가 나오고 좀 더 저렴하게 이제 얘를 활용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GPT를 보시게 되면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특히 한계에 보면은 부정확한 데이터를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2021년 9월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이 되어져 있어요. 그 이후 데이터는 없어요. 그래서 뭔가 질문을 하게 되면은 막 얘가 없는 일들을 막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부적절한 콘텐츠도 생성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후에 대한 데이터, 2021년 이후에 대한 데이터들이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최근에는 이제 다양한 플러그인들을 기반으로 극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제가 GPT-3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했는데 조금 다른 점은 사람이 하는 대화에 포커싱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대화하는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따로 학습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 그 다음에 from human feedback이라고 해서 RLHF라고 하는 레이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사람 그림 있잖아요. 사람들이 직접 데이터셋을 밀어넣고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라고 사람이 일일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데이터셋을 만드는 겁니다. 그 데이터셋은 상당히 이제 양질의 데이터셋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모델을 하나 이제 만든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모델을 기반으로 질의를 했을 때 질의에 대한 답변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답변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는 답변인지에 대해서 가치 점수를 예를 들어서 1점부터 10점까지를 사람이 직접 판단해서 매기게 됩니다. 그 사람이 만드는 그 가치를 매기는 모델도 별도의 모델로 하나 만들고요. 그러면은 요 두 개의 모델을 기반으로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자기가 직접 상황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만들고 그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오면은 그 답변에 대해서도 가치를 평가하는 이 모델, 두 가지 모델을 자동으로 계속 돌리면서 계속 데이터셋을 만들어내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강화학습을 해서 만들어진 모델이 이제 챗 GPT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GPT-3에 있는 이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이제 GPT 3.5라고 불리는 녀석이고요. GPT 3.5에서 이 대화에 포커싱해서 최적화시켜 놓은 게 이제 챗 GPT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세이프티 레이어라는 걸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얘가 아무 말이나 하게끔 만들면 안 되거든요. 성적인 문제나 아니면 폭력적인 거, 위험한 것들, 폭탄 제조, 아니면은 안 좋은 약 이런 것들을 키우는 방법 이런 것들 얘가 다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필터링 할 수 있는 세이프티 레이어까지 올려놔서 만든 게 이제 챗 GPT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게 챗 GPT라는 모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 자체 사이즈를 보게 되면은 GPT 모델은 1750억 개 파라미터로 만들어져 있고요. 챗 GPT 같은 경우에는 15억 개 파라미터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사이즈가 작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도 사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대화하는 거에 최대한 강화학습된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먼저 강화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반 세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런 대화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시 재학습을 해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재학습이라는 게 파인 튜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세 튜닝이라고 해서 미세 조정이라고 해서
전체 모델에 대해서 전부 다 다시 재학습을 하기보다는 일부 모델에 대해서 나중에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아웃풋으로 보내기 전에 특정 영역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체 모델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얘네들 이 큰 모델 자체를 전부 다 재학습하는 거는 상당히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작은 부분을 뽑아내서 이렇게 작은 모델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결과들도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피드백 할 수 있는 그 루프를 태울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세종대왕님이 맥북을 잡아 던진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 줘라고 하면은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세종대왕님이 뭐 어떻게 해서 무슨 상황에서 화가 나서 맥북을 잡아 던졌습니다 라고 얘가 막 없는 말을 막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아니야 라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런 것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내부적으로는 다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맥북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질문이 아닙니다. 뭔가 잘못된 질문이거나 뭐 농담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답변을 내주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계속 모델이 학습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모델을 나중에 활용하실 때 보면은 모델마다 버전이 있어요. 몇 월 며칠자로 업데이트가 된 버전입니다 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이런 보상 로직을 통해 가지고 강화학습이 다시 돼서 모델이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델을 선택하실 때 보면은 GPT-3, GPT-4라는 모델이 있고 챗GPT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라는 모델은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작습니다. 그래서 또 1750억 개냐, 15억 개냐, 이거는 뭐 100분의 1보다 훨씬 더 작은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요청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응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대화형으로 뭔가 이야기를 해야 할 경우에는 보통 챗GPT를 많이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이제 활용되는 게 처음에는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이슈가 됐어요. 뭐 이야기를 만드는 건 GPT한테 부탁을 해서 이야기 만들고 제목도 GPT한테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하고 여기 들어가 있는 뭔가 사파 이미지들을 만들 때는 달리2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사파 이미지도 만들어서 동화책을 뭐 하루 만에 만들었어요. 출판했어요. 이런 것들이 맨 처음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는 것들이 많이 소개가 됐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결국 프롬프트를 잘 이용해야지만 좋은 컴플리션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LLM이라고 하는 모델은 기본적으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거는 한국에서 만들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포털사, 거대 포털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전에 왜 불가능하냐라고 했으면은 그런 GPU 환경을 사실 구축하는 게 쉽지 않고 그것보다 더 어려운 거는 데이터셋. 그런 양질 데이터셋을 거대하게 모으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랭귀지 모델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려고 하는 회사는 국내에도 몇 개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거에 포커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한테 어떻게 질문하는 게 좋을까를 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지시만 딱 내리는 것보다는 예시를 던져주면은 얘가 더 잘 응답을 하게 됩니다. 보통 고객분들이 뭘 많이 물어보냐면은 우리 데이터셋이 좀 특이해서 우리 데이터셋을 이렇게 좀 튜닝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파인 튜닝을 해야 돼요. 저 데이터셋 이렇게 모아져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학습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느냐? 원래는 가능한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GPU 리소스가 없습니다. 바닥이 났습니다. 왜 바닥이 났느냐라고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GPU를 가장 많이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특히 엔비디아 GPU. 엔비디아의 V100, A100, 그 다음에 H100이 필요한데 그 GPU가 거의 동일한 상태예요. 그게 단순하게 추론용으로 쓰는데도 거의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GPU에 대한 지금 트레이닝, 즉 미세 조정을 하기 위한 파인 튜닝이 거의 현재 안 되고 있다. 거의 막혀 있다. 문서상에도 보면 지금은 제공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더 추가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활용량이 좀 더 이게 뭐 옵티마이제이션이 돼야지만 추후에 다시 열릴 것 같고요. 물론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지만 비용이 ROI가 안 나옵니다. 이거 학습하려고 하면 GPU를 엄청나게 많이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매번 새로운 데이터 들어올 때마다 그러면 학습을 할 거냐? 되게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래서 재학습하지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M365 코파일럿이나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놓고 있는 서비스들 보면은 전부 다 LLM이라고 하는 GPT-4라는 모델을 보통 활용합니다.
그래서 아까 빙이라는 서비스, M365 코파일럿도 LLM이라고 하는 GPT-4를 활용하고요. 거기 뒤에는 이제 최적화된 검색 엔진이 하나 붙고요. 또는 M365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애플리케이션, 예를 들어서 뭐 엑셀, 파워포인트, 쉐어포인트, 뭐 아웃룩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서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래프 엔진이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이라고 하는 그래프 엔진이 있는데 그 그래프 엔진을 통해 가지고 여러 데이터들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빙 검색 엔진은 그 중간에 있는 검색 엔진이라고 하는 애가 실시간으로 계속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랭킹을 뭔가 다시 재정렬하거나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LLM은 가져다가 활용하는 용도로 쓰시고, 그리고 여기에 던져주는 프롬프트 자체를 이런 식으로 예시를 던져줍니다. 이렇게 퓨샷 러닝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이렇게 예를 던져주면은 이 예에 맞춰가지고 다음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마지막에 그 고객사 중에서 쓰고 있는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 이런 식으로도 쓰는데 이게 돌아가라고 생각되는 게 실제로 잘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LLM 모델 쓸 때 주의해야 되는 게 토큰의 그 길이 제한이 있습니다. 보통 그 GPT-3나 GPT-3.5 같은 경우에는 4K까지 보통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 GPT-4 같은 경우에는 뭐 32K, 8K를 지원하는데, 최근에 이제 지난주 월요일인가 오픈 AI에서 이제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챗 GPT에 들어가는 그 토큰 랭스가 4K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글로벌로 이렇게 투어를 하면서 고객분들이 한국에 있는 그 영상을 봐도 나오는데 너무 토큰 랭스가 짧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영어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게 단어 단위로 이렇게 키워드 단위로 토큰이 매겨지는 게 아니라 이게 유니코드 방식이라서 이게 뭐 2개씩, 3개씩 이렇게 막 잡아먹어서 너무 토큰 소모가 심합니다. 이래서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길이가 랭스에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랭스를 넣을 때 보면은 인풋 값과 아웃풋 값의 합을 기준으로 맥스 랭스가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되게 불합리하게 사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이나 일본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챗 GPT는 16K까지 지원하는 모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뭐 25% 더 절감을 할 수 있고, 뭐 인베딩 API 같은 경우는 최대 75%까지 할인하는 그런 것들을 월요일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토큰의 랭스에 대한 이슈가 워낙 많고, 토큰 랭스를 늘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GPT-4를 활용할 경우에는 비용이 거의 수십 배가 또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GPT 3.5에 들어가는 그 맥스 토큰 값을 16K까지 늘릴 수 있는 기능이 최근에 발표가 돼서 아마 조만간에 또 업데이트가 될 예정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보면은 각각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 각각이 다른 토큰 색깔에 따라서 쪼개져 있어요. 이게 하나의 단어가 보면은 여러 개의 토큰으로 쪼개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큰은 하나의 단어인가요? 라고 질문하시면은 그렇지는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개의 토큰으로도 구성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I, 다음에 have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뭐 그냥 have가 하나의 그 토큰으로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스페이스바 다음에 have로 잡혀져 있어요. 요게 토큰 아이디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I라는 게 중간에 스페이스바 담고 I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I만 나올 때도 있는데, 각각의 그 토큰이 서로 다른 토큰 아이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올 키워드, 그러니까 토큰을 뽑을 때는 이 앞단에 나와 있는 이 토큰들을 기반으로 다음에 나올 토큰을 정하게 되는데, 이 토큰 아이디가 이 스페이스 공백이 있느냐, 아니면 대문자냐, 이런 것들도 각각 서로 다른 토큰 아이디로 인식을 해서 다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 토큰을 나중에 주의를 해야 되고, 이 토큰에 대한 길이에 대한 판독은 밑에 있는 URL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는 쉽게 얘기하면은 다음에 나올 단어를 맞추는 게임기 같은 모델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뭐 What's my favorite 뭐가 나와야 돼 라고 했을 때, 여기 다음에 나올 거는 확률적으로는 뭐가 나오면 제일 좋을까를 모델이 알고 있는 겁니다. LLM이. 그래서 애니멀도 되고 애니멀스도 되고 개인 문자가 와도 되고 느낌표도 되고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나올 수 있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확률적으로 제일 높아. 그 다음에 얘가 높아.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부를 때는 여기 앞에 질의하는 질문이 중요합니다. 프롬프트 또는 여기 앞에 나오는 것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게 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hallucination이라고 해서 이상한 질문을 하게 되면 이상한 답변을 얘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질문에 따라서도 여기 뒤에 나오는 요 값들을 정할 때
무조건 애니멀이냐 애니멀스를 나올 거냐 이게 달라집니다. 여기 질문 자체가 복수형으로 나오는 게 얘는 복수형으로 반드시 나와야 돼 라고 하면은 애니멀스가 확률적으로 더 높아지게 됩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프롬프트를 어떻게 잘 만드냐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있는 값을 옵션으로 좀 조절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템퍼처라는 값을 0에 가깝게 두면은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냥 주구장창 애니멀만 표시가 되고요. 템퍼러처를 1로 놔두게 되면은 사실보다는 좀 더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으로 다양한 옵션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니멀, 애니멀스, 느낌표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다른 값들이 선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건 템퍼러처라는 값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고객센터 같은 것들을 만드는 고객분들은 템퍼러처를 0에 가깝게 세팅을 하고요. 그리고 뭔가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시는 경우에는 쟤를 1에 가깝게 세팅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창의적인 결과들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파인 튜닝이라는 거를 활용을 할 수는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하려면은 프롬프트와 컴플리션 데이터 셋을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를 다시 강화학습을 하면 됩니다. 원래는 이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지금 비활성화되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정말 대기업에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한정적으로 이걸 열어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그 애저에서 제공하는 오픈 AI가 있고요.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게 오픈 AI라는 이름은 회사 이름인데, 그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진 서비스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오픈 AI라고 그냥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는 인프라 위에서 둘 다 동일하게 동작은 하고 있는데, 도메인 네임만 봤을 때는 오픈 AI도 제공하고 애저에 있는 오픈 AI도 서비스를 똑같이 제공을 합니다. 버전도 똑같아요. 둘 다 동일하게 가는데, 다만 차이는 애저 같은 경우에는 기업용으로 보통 서비스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기 들어가는 데이터들, 프롬프트나 컴플리션의 데이터들이 자체적으로 내부에는 저장이 되지만 이런 것들은 외부로 유출되거나 재학습을 한다거나 하는데 활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용에서 서비스를 만드는 경우에는 보통 애저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테스트를 하는 용도다라고 하면은 그냥 오픈 AI 써도 되고요. 만약에 테스트하는 용도의 데이터들이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는 데이터들이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애저 오픈 AI를 사용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사에 보면은 우리 데이터가 유출되고 있어요. 우리 데이터 방금 막 질의해서 질문 막 넣었는데 그게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 데서 그 결과로 다시 활용돼서 나오고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거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오픈 AI를 그냥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고객들은 다 애저에 있는 오픈 AI를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런 이미지는 이 프롬프트 몇 줄만 넣으면은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달리2라는 서비스로 만든 거고요. 요거는 빙에 보시면은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걔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달리2 기반으로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내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미드저니라는 걸로 만든 건데, 얘는 프롬프트를 엄청나게 많이 적어주시면은 왼쪽에 있는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만든 이미지고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얼마나 잘 활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물이 서로 다르게 활용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픈 AI 유즈 케이스 보통 어디에 많이 쓰고 있느냐? 이거를 잘 알아야지 나중에 좀 유의미하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데, 크게 보면은 지금 그 회사에서는 이게 안전할까라는 의심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대외 서비스로 써도 되나? 이게 이상한 소리를 하면 어떡하지?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챗봇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막 말도 안 되는 되게 위험한 데이터들도 많이 학습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노출돼서 문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한번 대인 적이 있어가지고 리스폰서블 AI라고 해가지고 안전하게 그 필터링된 컨텐츠들만 서비스가 나갈 수 있게끔 하는 레이어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일단 얘를 대외용 서비스보다는 대내용으로 활용을 하자라고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통 KMS라고 합니다. 지식 관리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보통
뭐 위키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회사에 보면은 뭐 HR 시스템부터 고객에 대한 응대와 관련된 문서들, 다양한 문서들이 쭉 있는데 이런 문서들을 좀 더 빠르고 쉽게 검색을 하고 요약된 정보만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현재 많이 활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챗 서비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케이스들이 있고요. 이게 아직 오픈되어 있지는 않지만 국내의 가장 큰 기업도 얘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챗봇 서비스 형태로 그 한국의 그 콜센터 ARS 관련된 시장 규모가 1조 3천억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 대해서도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이 GPT 기술이 활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뭐 100억대에서 1000억대 규모로 이러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GPT 기술로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현재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분들이 또 GitHub 코파일럿 통해 가지고 개발할 때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외로 그 개발을 모르는 분들, 현업에 계신 분들이 뭔가 나도 쿼리를 짤 수는 없지만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내가 받고자 하는 데이터가 뭔지는 알기 때문에 자연어로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한 거에 맞춰서 자동으로 내부적으로 쿼리를 만들고 그 쿼리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를 현업분들한테 알려주는 이런 운영 스크립트 용도로도 활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고객센터에 들어온 이슈 클레임을 뭔가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보시면은 크게 보면은 여기 흰색 영역이 있고요. 밑에 보면 녹색 영역이 있습니다. 녹색 영역이 자동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흰색 영역은 이제 제가 그 프롬프트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델이 나와 있고요. 이건 아마 다빈치라고 해서 GPT-3라는 모델로 만드는 걸 거고요. 여기 보면은 대략 어떤 질문이냐면은 뭔가 게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이슈 클레임입니다. 그 이슈 클레임에 대해서 여기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여기 감정은 어떤지, 어떻게 응대하면 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해서 알려줘 라고 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분석해서 알려줍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간단하고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기존에는 이거 분석하려면은 사람이 일일이 찾거나 아니면은 이거 만들어내기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문장으로 던져주면은 자동으로 만들어냅니다. 심지어 이런 것들을 JSON 포맷으로 만들어줘 하면 JSON 포맷으로 만들어주고요. 이 키 값에 대해서 관련된 키는 예를 들어서 얘는 뭐 리전이다. 얘는 키는 시멘틱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와 관련해가지고 키 값도 뭐 영어로 자동으로 바꿔가지고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되게 쉽고 간단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뒷단에 있는 뭐 CRM 솔루션이 있거나 뭐 그러니까 고객 관련된 뭐 응대하는 서비스 솔루션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거기다 바로 꽂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챗봇 서비스로도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얘는 예제가 엑스박스 고객 콜센터인데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 타사 제품들에 대해서는 대답 안 해도 돼 라고 명령을 줍니다. 그린 다음에 뭐 플레이스테이션에 대해서 얼마냐 물어보면은 그건 제가 대답할 수 없어요 라고 예시를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플레이스테이션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은 한글로 줬죠. 얘는 자체적으로 언어를 번역하는 모델도 들어가져 있어요. 애초에 프롬프트 자체를 여기 보면 이 프롬프트 들어가지만 프롬프트 앞에 이런 지시문부터 해서 표시한 러닝으로 사용되는 예시를 계속 넣을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영어 기반으로 놓더라도 내가 질의를 한글로 하면은 한글로 답변을 만들어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토큰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도 이렇게 영어로 미리 변환을 한 다음에 이런 프롬프트를 만들어 놓고 다음에는 한글로 질의를 하는 형태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리고 2021년 9월 이전의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학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관련된 질문을 하게 되면은 따로 예시를 주지 않더라도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관련된 상품들이 있으면은 그 상품들에 대해서 비교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다 알려준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챗GPT라고 하는 GPT 3.5 버전, 그러니까 15개 파라미터 기반으로 된 녀석을 이용을 하더라도 번역도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도 잘 가져오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택 센터
그 ARS.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전화를 하게 되면은 뭐 보이는 뭐 ARS라고 해가지고 화면에다가 대분류, 그 다음에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하나씩 찍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다 들어야 되고 시간 엄청 오래 걸리고 되게 불편하잖아요. 저는 의도가 정해져 있어요. 아니 뭐 이런 것들을 좀 요청해가지고 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은 사람이라면 그걸 듣고 보통 백오피스라고 해서 그거 관련된 데이터와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도구가 있을 거예요. 그 도구로 막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끌어온 다음에 그걸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콜센터 직원이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잘 모르겠죠? 그러면은 또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되게 불편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빠르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오픈AI가 관련된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응답을 해줄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 진입하기 전에는 기존의 MP3와 같은 이런 콜로그들이 있으면 콜로그들을 좀 이용해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콜로그 MP3 같은 게 있으면 MP3를 여기에서는 이제 스피치를 텍스트로 바꾸는 API가 있습니다. 그래서 SCT 엔진을 이용해서 텍스트로 바꾸고 텍스트를 오픈AI에다가 이제 이야기를 해서 아까 엔티티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엔티티를 뽑아내면은 그 엔티티를 CRM 솔루션에다가 꽂아가지고 다음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좀 더 넘어서게 되면은 백단에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CRM 솔루션 안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접근할 수 있는 API가 있으면은 이 오픈AI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그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니라는 거를 API로 던진 다음에 여기에 결과를 끌어와가지고 답변을 바로 내보낼 수 있게끔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국내 회사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몇 개 회사들이. 대기업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니콘 기업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MS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문서들을 이제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제공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검색 엔진을 최적화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검색 엔진이라고 하면은 보통 키워드들이 미리 색인화가 되어 있고 특정 키워드들이 들어오면은 그와 관련된 정보들을 이제 노출시켜주면 되는 건데 키워드들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상세 설명에는 들어가 있는데 제목이나 아니면은 그 관련된 키값에는 이제 메타 정보에는 없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검색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색 엔진에 대한 고도화를 할 때 또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꾸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제 노시컬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아니면 강경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검색 엔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사람, 그러니까 운영자, 개발자가 아니에요. 개발자가 아닌데 나는 여기에 관련해서 어떤 데이터들이 필요한데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 좀 요약해서 알려줄 수 있어요? 라고 자연어로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자연어로 질의를 하면은 오픈AI GPT 모델이 코드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강경 데이터베이스의 특별한 엔진이냐, 아니면 노시컬이냐, 아니면 검색 엔진이냐, 각 엔진에 따라 가지고 미리 정의된 스키마 정보가 있으면 그 스키마 정보를 기반으로 쿼리를 자동으로 만들어냅니다. 특히 집계 쿼리 같은 거는 얘가 정말 잘 만들어냅니다. 전문가보다 더 잘 만들어내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쿼리를 만들어내고 그 쿼리한 결과에 대한 답변을 만들어서 다시 사용자한테 알려주는 이런 식으로도 현재 활용이 되어지고 있고 이게 가장 활발하게 쓰여지는 곳이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입니다. M365 엑셀이라는 곳에 보시면은 X, Y에 해당하는 각각의 컬럼과 로에 데이터들이 쭉 들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 분기 가장 잘 팔린 상품 5개를 추출해서 좀 알려줘 라고 하면은 블랙 포인트로 5개를 딱딱딱딱딱 찍어줍니다.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얘가 찾아서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솔루션화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직접 만들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용자가 그런 것들을 직접 개발자가 개발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그 의도에 맞춰가지고 답변을 생성을 받을 수 있는 기능들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잘 활용하는 회사가 국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국내에도 검색하면은 이미 오픈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아직 정식으로 외부에 퍼블릭하게 공개를 안 한 회사들도 대기업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모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 알리GPT라는 그 올거나이저라고 하는 회사의 서비스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보통 한국에 있는데 그 관공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는데 그 검색기에다가 이렇게 뭔가 질문을 치면은 제가 원하는 그 결과가 잘 안 나옵니다.
제가 뭘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찾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찾아가지고 뭔가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GPT가 할 수가 있고, 그 역할을 하는 서비스들이 현재 국내에도 이렇게 출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또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아까 전에 KMS라는 게 있는데, 보면은 보통 뭐 위키라고 불리는 서비스들은 백단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들을 검색을 하면 좋은데, 이 검색 엔진 자체가 색인화가 잘 안 돼 있으면은 검색 결과가 잘 안 나오잖아요. 또는 그 문서가 있으면은 이 문서에다가 해당하는 검색 엔진에 대한 키워드, 검색 엔진을 위한 키워드들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데 GPT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검색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검색 결과를 그냥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요약을 해서 내가 원하는 용도에 맞게 요약을 GPT를 통해서 요약을 한 다음에 요약된 정보만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 데이터에 대한 그 URL이나 아니면 문서를 이렇게 인용할 수 있는 형태로 또 국내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되면은 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와 관련된 전체 문서를 다 볼 필요 없이 그 문서에서도 이 질문한 거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만을 요약을 해서 알려주고, 그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해당 문서를 참조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밑에 제가 나중에 문서는 공유를 해 드릴 텐데, 이 밑에 있는 URL 따라가면은 다 GitHub에 공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원래 연계를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서, 이 GPT, 오픈AI GPT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다이렉트로 연결하거나, 아니면 이 검색 엔진과 다이렉트로 연결하거나, 아니면 빙과 같은 그 인터넷 검색 엔진에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기술이 다음 달에 아마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공개는 다 안 돼 있어요. 공개 안 돼 있는데, 다음 달 되면은 그냥 여기다 인티그레이션을 하는 버튼을 눌러가지고 어떤 것들을 쓸 거냐라고 하면은 빙 연결할 수 있고, SQL 연결할 수 있고, 검색 엔진 연결할 수 있고, 여기에 데이터를 요청하게 되면은 데이터는 여기 3개 중에서 필요한 거에 따라 가지고 가지고 와서 쓸 수 있게끔 플러그인 형태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들도 추가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앞으로 점점 더 간단해질 예정이에요. 그리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게 임베딩이라고 하는 API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특히 HR 관련된 문서나 이런 데 뭐 규정이나 이런 것들 검색할 때 찾아보기 되게 귀찮잖아요. 문서 같은 거. 나중에 회사 같은 데 이제 취업을 해서 그 회사 내규 같은 것들을 찾아볼 때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임베딩 되어서 그 벡터 값으로 나오게 되면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질의를 하면은 그 전에 입력한 벡터 값들에 대해서 가장 유사도가 높은 문서를 찾아가지고 그 문서를 이제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제품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그 사용 설명서를 보통 다 일일이 읽지 않잖아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면 사용 설명서 찾죠. 그것도 굳이 찾지 않고 미리 OCR해서 전부 다 문서를 텍스트로 만들어서 전부 다 API를 임베딩 API로 임베딩해서 벡터화 만들어 놓으면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SP300이라는 장비가 있는데 C4라는 버튼이 깜빡깜빡거리고 있어요. 빨간불이.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뭘 바꾸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은 어딘가에 문서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문서에서 요 문맥하고 가장 유사도가 높은 문장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문장에서 관련해서 요약할 수 있는 부분을 GPT로 요약을 해가지고 거기서는 A, B 파트를 바꾸면 돼. 그리고 자세한 거는 요 링크를 참고하면 돼. 이런 식으로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 같은 데 보면은 워낙 위키에 이런 대용량의 문서들이 상당히 그 사일로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하면은 검색이 잘 안 됩니다. 검색 엔진이 또 한글화 되어 있는 검색 엔진들이 상당히 성능이 또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거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색하는 그 채널 자체가 하나의 채널로 그냥 다 통합됩니다. 여기에다가 질문 던지면은 답까지 다 요약을 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한 정보는 들어가서 보면 됩니다. 근데 GPT를 활용할 때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생성을 할 수가 있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얘는 이해를 하는 영역에서 쓰는 겁니다. 생성을 하게 되면은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있는 데이터를 요약하거나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쪽으로 지금은 쓰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얘한테 생성하라고 시키면은 이상한 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미 그 팩터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 팩터 데이터를 요약을 하는 쪽으로 많이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이제 모든 데이터는 벡터로 표시가 될 수 있다라는 전제로 이해를 하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인베딩이라는 기술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각각의 키워드들이 있는데 여기에 입력할 때는 문장으로 들어갑니다. 문장으로 들어가면 각각의 이제 토큰 값들이 쭉 있을 건데 그 토큰 값들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벡터 값들이 이제 다 다르게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그 오픈AI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베딩 API 중에 ADA라고 하는 002라는 API가 있습니다. 걔를 이용하면 1653차원인가? 네, 1536차원의 이런 각각의 피처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1536개의 벡터 값으로 각각의 그 벡터는 소수점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것들은 어떤 피처가 되는지는 뭐 저도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러한 유사한 값들이 쭉 나열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고양이가 있으면은 고양이 관련된 것들이 높은 것도 있을 거고 낮은 것도 있을 건데 여기에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좀 더 자세히 쓸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뭐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검색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536차원, 뭐 차원의 수는 뭐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는데 이 차원의 수가 특정한 그 컬럼들이 뭐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일반적인 우리 회사에나 아니면 우리가 뭐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에는 필요 없는 전혀 반영이 될 필요가 없는 그런 피처 값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피처들은 불필요할 경우에는 그냥 다 지워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 쓰기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차원을 축소해서 활용하는 형태로도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는 전부 다 이제 벡터화 시킬 수가 있고 벡터화를 하기 위해서는 인베딩 API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공하는 텍스트 인베딩 ADA 002라는 것은 1536개의 차원 값으로 나오게 되고요. 벡터 같은 경우에는 벡터DB는 뭐 파인콘이나 레디스나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파인콘이라는 게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문서 값들은 이런 식으로 쭉 데이터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벡터DB 안에. 그리고 여기에다가 질의를 하게 되면은 그 질의한 것과 가장 유사도가 높은 것을 코사인 시뮬리티 기법으로 찾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유사한 거. 여기서는 This is a happy person이라는 것을 검색하게 되면은 This is a very happy person이 가장 유사도가 높은 녀석이다라고 해서 얘를 반응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 그 무슨 특별한 장비에 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잖아요. 그 질문에 가장 가까운 값이 이미 벡터화 되어 있으면 그 값을 기반으로 결과를 뽑아올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활용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그 오픈AI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GPU를 통해서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오픈AI를 통해서 활용한다는 거는 GPU를 활용하기 때문에 비쌉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DB, 일반적인 DB를 이용하게 되면 CPU나 메모리 기반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GPU보다 훨씬 더 저렴합니다. API를 쓰는 것보다 훨씬 저렴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미 조회를 했던 값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이나 장기적으로 저장을 해서 재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DB를 쓰는 게 훨씬 더 유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회사들의 그 프로젝트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을 인베딩을 미리 해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형태로도 많이 또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AI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현재까지의 근원적인 문제는 얘는 2021년 9월까지 데이터 그리고 최근 데이터를 못 쓰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오픈AI가 챗GPT에 이제 붙여서 쓸 수 있는 플러그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베타 테스트 형태로 11개 회사와 베타 테스트로 이제 플러그인을 개발을 했는데 그냥 오픈AI에 있는 챗GPT로 질의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여행 관련된 질문을 하면은 몇 월 며칠자에 어느 호텔에 숙박을 했을 때 어떤 방들이 있고 그 방들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예약이 가능한지 이런 거 실시간으로 또 가격이 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실시간 데이터를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앱들이 있고요. 그리고 오픈AI의 챗GPT가 잘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계산의 영역입니다. 그 계산을 잘 못하기 때문에
계산과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연결을 해서 쓸 수 있게끔 도와주는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픈AI의 챗GPT 자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확장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기능으로 플러그인이 있고요. 이 플러그인을 활성화를 하게 되면은 질의를 했을 때 그와 관련된 플러그인에서 해당하는 최신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요약을 해가지고 고객한테 전달해 줄 수 있게끔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러그인들을 개발하는 것들에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다가 우리의 데이터들을 연결을 시킬 거냐,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챗 GPT만 봤을 때 최신 데이터를 못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023년에 벌어진 무슨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뭔가 받아보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못 가져오니까 일반적으로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구글 검색 엔진을 결합을 시키면 되거든요. 얘에다가 API 던지면은 몇 개 정도 검색된 결과를 가져와 라고 하면은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구글 검색 엔진 API와 챗GPT의 API 키를 두 개를 넣으면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오픈 소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 랭체인이나 아니면은 챗봇 UI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챗봇 UI 같은 경우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유니콘 기업들, 스타트업 기업들이 좀 활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얘는 별따로 설정할 거 없이 여기 보면은 챗봇 UI.com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요 구글 API 키랑 그다음에 오픈 AI의 챗GPT 키를 해당하는 사이트에 그냥 직접 입력을 하면은 별도의 개발이나 뭐 그런 거 없이 바로 최신 데이터까지 검색을 해서 요약을 받을 수 있게끔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국내에서 좀 많이 활용하고 있고, 얘를 쓰면서 얘가 이제 오픈 소스로 다 공개가 되어져 있어요, GitHub에. 그러면은 뭘 할 수 있느냐? 없는 데이터들은, 최신 데이터들은 구글 검색 엔진에서 검색하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자신이 만든 API가 있어요. 이미 회사 가지고 있는 API들. 그 API를 요거 대신에 연결하거나 확장해서 쓰게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그 차량 예약하는 솔루션 보여드렸잖아요. 걔가 UI가 얘랑 똑같습니다. 보다 보면은 UI 껍데기를 CSS 스타일 자체를 안 바꾼 상태로 이렇게 시연을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얘를 쓰게 되면은 뭐 불과 몇 분 안에 간단하게 우리 요거 기반으로 이 두 개의 서비스, 챗GPT와 구글 API를 이용해서 바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요 API를 쓰는 그 함수와 그 코드 라인을 따가지고 내가 가진 API로 바꿔가지고도 확장을 하거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핫하게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게 오토GPT가 있죠. 오토GPT는 찾아보시면은 GitHub에 트레이닝을 검색해 보시면은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은 서비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 API 키들이 더 많이 연결된 애예요. 그리고 뭔가 반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일을 만들어내고 일에 대해서 실행을 하는 그런 로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베이비 GPT라는 그 사이트 들어가 보면 있는 그림인데 그것과 유사하게 동작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지정을 해서 사람이 이 목표에 대해서 넌 뭘 해야 돼 라고 던져주게 되면은 그 목표에 대해서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계획을 합니다. 플래닝을 하고요. 그러면은 그 계획들이 하나씩 만들어지면은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태스크에 이제 큐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은 그 태스크들을 받아가지고 하나씩 이제 실행을 해줍니다. 실행을 할 때에는 얘가 지금 없는 데이터고 최신 데이터니까 검색을 해야겠네 라고 하면은 구글 검색 엔진을 통해서 검색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특정 사이트로 들어가서 그 사이트 안에서 뭐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수집을 해야 돼 라고 하면은 그때는 자체적으로 셀레니움이라고 하는 이 브라우저 기반으로 자동으로 이제 검색할 수 있는 이 SDK를 기반으로 해당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데이터들 중에서 이거는 좀 저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또 써야 돼. 반복적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이후에 또 써야 되니까 저장해 놓자 라고 할 때에는 단기적인 또는 장기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는 여기 있는 뭐 레디스나 또는 파인콘이라고 하는 벡터DB 등을 또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전체 모든 API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건 하나의 그냥 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생성해야 된다. 아니면은 뭐 음성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API들을 붙일 수 있게끔 간단하게 샘플링된 샘플 코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관련된 API 키만 넣어주시게 되면은 동작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는 여기 오픈AI의 챗GPT하고 구글 검색 엔진 요거 하나만 있었는데 오토GPT는 여기에 붙일 수 있는 API들을 얼마든지 늘려나가면은 그 아이언맨이라는 영화에 보면 자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스처럼 얘가 알아서 다 동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그 학자들이 이쪽에 있는 학자들이 고심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걱정 많이 하고 있어요. 얘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질문에 대해서 환경오염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는데 얘가 계속 무한루프 돌면서 사람을 다 죽여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뉴클리어 버튼을 어디서 찾아가지고 해킹을 한 다음에 발사 버튼을 눌러야 돼.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뭐 최악의 경우긴 하지만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짓을 얘가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함부로 막 계속 개발한 게 맞느냐,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뭔가 GPT를 통해서 뭔가 돌아왔은 결과에 대해서 차단한다거나 이런 세이프티 레이어에 대한 부분을 엄청나게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Responsible AI라고 불리는 영역이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쪽 영역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 강제적으로 또 컨텐츠를 필터링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풀 수 있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뭐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 특정 영역에서는 풀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정할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하긴 하지만 뭐 일단 무분별하게 얘가 활용되어지는 건 위험하다라고 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얘가 동작하는 거를 보면은 코드를 보시게 되면 오토GPT의 GitHub에 들어가서 오토GPT라는 폴더 들어가면은 코드들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코드를 직접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오토GPT가 뭔지를 알려줄 수 있게끔 요약해줘라고 데모에서 진행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이제 한번 보시면 되는데 순서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오토GPT 알려주도록 설계된 AI 콜이라는 것을 이제 역할로 해가지고 이렇게 던져주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질문을 이거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키 값만 설정하시면은 바로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디폴트로 설정된 값들을 그냥 수정하지 않고 실행했을 경우에는 얘는 오토GPT 데모야 라고 이름을 주고 얘는 오토GPT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가르쳐 줄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봐 라고 하고 폴로는 세 가지를 줬습니다. 오토GPT를 검색하고 GitHub에서 프로젝트를 찾아서 무엇인지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오토GPT txt라는 파일로다가 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저장을 해서 끝내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역할을 주게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순서대로 이제 자기가 돌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플랜을 합니다. 자동으로. 오토GPT라는 걸 일단 알아야 되니까 얘를 검색을 해야겠네. 얘가 2021년 9월 이후에 나온 거기 때문에 당연히 구글에서 검색을 할 거고요. 구글에서 검색을 한 결과들 중에서 GitHub 연결되어져 있는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URL을 받아놨다가 그 URL을 기반으로 셀레니움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브라우저를 열고 직접 돌면서 거기에 안에 있는 컨텐츠들을 수집을 하고 요약을 할 겁니다. 요약하는 거는 오픈AI의 GPT 기술을 이용해서 요약을 할 거고요. 이 요약된 결과들에 대해서는 파이썬 파일로 저장을 할 거야 라고 플래닝을 GPT가 합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GPT가 하는 거예요. 아까 꼴 줬잖아요. 제가 꼴을 주게 되면 GPT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해서 결과를 알려줍니다. 이게 무서워요. 얘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물론 호출할 때마다 다 돈이긴 합니다. GPT는 비쌉니다. GPT는 비싸지만 얘가 제가 일반적으로 하는 일들이 사람이 하는 그 시급을 따져봤을 때 엄청나게 쌉니다. 얘가 하는 게. 그래서 자동화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잘 쓰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살아남을 확률이 더 높은 거죠. 얘가 하는 일을 보면은 플랜을 해서 여기 보면은 오토GPT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구글 검색 엔진 써야겠네. 내부적으로 판단합니다. 구글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엔진 API가 내부적으로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구글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GitHub 프로젝트를 찾아야 된다. 결과가 나오면은 그 중에서도 GitHub 관련된 링크를 가장 우선순위 높게 나오는 게 가장 메인 레파토리겠죠. 그래서 걔를 브라우징을 나중에 해서 검색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나온 것들을 요약을 해가지고 이제 문서를 저장을 해야겠다. 저장하는 거는 파이썬으로 그냥 라이브러리로 저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 하나씩 해야 될 텐데, 구글이라는 거 나왔잖아요. 그래서 구글이라는 커맨드를 수행을 할 겁니다. 구글이라는 커맨드를 수행할 거고, 그 다음에 오토 GPT를 입력을 할 거고요. 그래서 오토 GPT라는 걸 구글 검색 엔진에서 딱 넣고 입력을 해서 던지게 되면은 여기에 결과 값들이 쭈루룩 나올 겁니다. 여기 보면은 뭐 GitHub URL도 나올 거고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쭉 나올 건데, 그 중에서 GitHub URL 나와 있는 거를 이제 기억을 할 거고요. 그 기억한 걸 바탕으로 이제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커맨드 수행하면은 오토 GPT에 대해서 쭉 검색한 결과가 쭉 나오는데, 이 중에서 그 GitHub URL만 쓰면 되는 거예요. GitHub URL을 가지고 오면은 이 브라우저를 띄워가지고, 셀레니움이라는 게 원래는 그 웹 개발한 다음에 프론트엔드 단에서 테스트할 때 쓰는 도구였어요, 원래는. 근데 이게 자동화 도구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받아온 그 URL을 치고 들어간 다음에 여기 이제 쭉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readme.md라는 파일이 있겠죠. 그래서 거기 밑에 있는 내용들을 얘가 이제 긁어가지고 요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약을 하는데 얘가 이제 막 스크롤 하면서 자동으로 쭉쭉쭉 내려가는 게 보입니다. 내려가는데 얘가 GPT-4 기반으로 가져오긴 하지만 데이터 사이즈가 길어지면은 한 번에 가져올 수 있는 토큰에 대한 랭스 제약이 있거든요. 챗GPT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자동으로 청킹을 합니다. 자릅니다. 너무 길이가 길어지면 잘라요. 잘라가지고 잘라진 것들을 각각 요약합니다. 각각 스스로 청킹해서 요약하고, 청킹해서 요약하고, 청킹해서 요약하고, 그리고 4개의 청킹을 전부 다 한꺼번에 또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약된 정보를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가지고 파일로 저장합니다. 그래서 여기 요약된 정보를 기반으로 저장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write to file 이런 함수들이 이미 다 정의가 되어져 있어요. 그 오토 GPT 파일 폴더 안에 들어가면은 커맨드인가 카테고리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면은 이런 각각의 그 파일에 대해서 그 펑션을 보면은 이런 펑션들이 다 정의가 되어져 있는데, 그 정의된 펑션에 맞춰가지고 자동으로 GPT가 해당하는 기능들에 대한 펑션을 호출해가지고 수행을 하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은 GPT라는 애는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사람이 지금은 여기 오토 GPT는 일일이 다 타이핑해서 코드를 만들어줬는데, 얘가 조금 더 발전을 해서 활용을 잘 하게 되면은 여기 없는 코드도 얘가 스스로 만들어서 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걔가 좀 지금 위험하다라고 자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현재는 아직은 여기서 코드가 이미 만들어진 걸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일을 직접 이렇게 열어가지고 보면은 다 요약된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길게 되어 있는 문서인데, 그 중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API 이런 것들이 여기 이미 다 정의가 되어져 있지만, 끝냄이라고 하면 태스크 컴플리트로 넘어가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커스터마이징 된 뭔가 API나 아니면 펑션들을 계속 여기다 입력을 하면은 무한하게 그냥 내가 원하는 형태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GPT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많이 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고, 가장 현재로서 주목받고 있는 레파토리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GPT만 하더라도 여기 보면은 구글 검색 엔진이 있고요. 셀레니움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여기 메모리로서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네. 그 중에서 파인콘이나 레디스를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아니면 로컬 메모리를 쓸 수 있게 지금 되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연계해가지고 서비스와 연계해서 쓸 수 있을까? 이렇게 개발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은 오픈 AI가 얘 안 고치고 프로그래밍 직접 하지 않더라도 다이렉트로 API나 스토리지나 이쪽 메모리 쪽이나 이쪽 검색 엔진이나 이쪽 벡터 DB 쪽으로 다이렉트로 접근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냐, 이런 식으로 통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7월 되면은
다 발표가 될 거예요. 빙도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파인코인이나 레디스, 여기는 코그니티브 서치라고 하는 검색 엔진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지, 블랍 스토리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코스모스 DB도 연결될 수 있을 거고요. 애저 SQL이라고 하는 것도 데이터베이스 연결될 수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준비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직접 개발해서 커스텀하게 연결을 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그런 개발 없이 쉽게 써서,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얘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별로 안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거는 목표하는 솔루션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누구보다 빠르게 런치를 할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른 솔루션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내놓기 전에 먼저 선빵 날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선점해야 돼요, 선점. 선점 안 하면은 그 시장이 바로 다른 그 선점한 회사들로 하여금 다 뺏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공유 경제 하면서 뭐 에어비앤비나 우버나 이런 것들이 떴지만, 또 AI 관련해서 이런 챗 GPT나 GPT 기술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또 이런 기술들이 또 새로운 서비스를, 새로운 솔루션, 또는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또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될 거거든요. 거기에서 누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빨리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고 사람들을 이제 모을 수 있느냐, 그쪽으로 몰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글로벌로 번역이 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서비스로도 빠르게 확장이 되고, 내부적으로는 허깅 페이스나 아니면은 오픈 AI에 있는 서비스들 연결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3장을 던져주고 여기에서 얼룩말 개수를 세알려줘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1번 이미지에는 일단 얼룩말을 찾아야 되니까 이미지 디텍트를 해야 되거든요. 오브젝트 디텍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브젝트 디텍트를 하기 위해서 허깅 페이스에 있는 오브젝트 디텍션을 할 수 있는 솔루션 모델을 확보를 한 다음에 그 모델 기반으로 이미지 3개를 분석하고, 이미지 3개 분석하면은 지브라가 어떤 영역 좌표에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각각 개수를 세알려 가지고 2번 이미지에는 3장, 1번 이미지에는 1장 총 4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이런 형태로 개발을 할 수가 있고, 이 기반으로 똑같이 아까 오토 GPT처럼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이다 보니까 이 장표가 들어가 있는데 이건 별로 안 중요합니다. 네, 이거 나중에 혹시라도 세종대학 이쪽에 와서 뭔가 강의를 했다고 할 때,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하기 위해서 넣은 거고요. 네, 관련해서 오픈 AI는 오픈 AI에서 쓸 수도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애저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랭귀지, GPT 기술, 그 다음에 이미지 달리, 그 다음에 코드를 만들어내는 코덱스를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델을 쓸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보통 다빈치라는 애들을 많이 씁니다. 얘가 아까 전에 하자를 구분할 때 이제 사용했던 건데, 얘가 1755개 파라미터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좀 더 복잡한 시나리오에 더 정확한 결과 값들을 보여주는 녀석이고, 그 다음에 텍스트 인베딩 API라고 하는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뭔가 특정한 목표, 예를 들어서 관련된 텍스트를 뭔가 벡터화 시키는 용도로 그럴 때 쓰는 게 뭐 에이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피처들에 대한 값들은 나중에 뽑아볼 수 있지만, 그게 뭐 이렇게 배열로 된 소수점으로 된 숫자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은 좀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인베딩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해석할 때는, 또는 뭔가 간단하게 뭔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뭔가 간단한 문장 분류를 할 때는 좀 활용을 하기는 편하긴 하겠지만, 복잡한 거 하기에는 얘가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반드시 얘가 답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큐리에나 아니면 베거지나 에이다라는 모델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리스폰스 타임이 훨씬 더 빠르고요. 그리고 비용도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항상 다빈치를 쓸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내부에 보면은 다빈치도 버전 여러 개가 있어요. 보통 텍스트 다빈치라고 하는 애를 003이라고 부르거든요. 텍스트 다빈치 003이라고 하는 애를 GPT-3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하지만 내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얘는 GPT 3.5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이거는 아마 인터넷 공개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챗 GPT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은 텍스트 다빈치 002를 기반으로 여기에는 대화에 중점을 둬서 최적화를 해서 만들어진 모델이 챗 GPT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대화가 아닌 일반적인 그 상황에 대해서 최적화된 게 텍스트 다빈치 003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GPT 3.5라고 하는 애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만들어진 이유는 여기 위에 보면은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를 입력해서 강화학습을 추가적으로 한 지도학습을 한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능이 좀 더 잘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여기 있는 텍스트 다빈치 003 챗 GPT라는 모델을 이용을 하실 거고요. 얘는 GPT 3.5 뭐 터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을 겁니다. 실제 모델 선택하실 때는. 그래서 GPT 3.5 터보라는 모델이 챗 GPT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터보, 얘는 터보는 아니지만 좀 더 자세한 것들을 뽑아낼 수 있는. 그리고 얘를 대체하는 게 이제 얘 둘을 같이 대체하는 걸로 GPT-4가 나와져 있습니다. GPT-4는 챗 GPT처럼 대화형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오픈 AI랑 애저 오픈 AI 가장 큰 차이점은 데이터에 대한 오너십이 있어요. 일단 서비스 쓸 때 그 프롬프트랑 그 컴플리션에 대한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끔 구성되어져 있는 기업용으로 쓸 수 있는 게 애저 오픈 AI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질의하는 것들이 그냥 외부에 공개돼도 상관없어. 그 정도로 써도 상관없는 그냥 공짜로 쓰고 싶어 라고 하면은 챗 GPT를 써도 되고 아니면은 빙을 쓰셔도 됩니다. 빙을 쓰시게 되면 GPT-4를 무료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가 이제 유출되거나 재학습을 하는데 사용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애저에서 제공하는 오픈 AI를 쓰는 게 답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냐 하면은 2019년에 10억 불, 그 다음 2023년 최근에 100억 불을 오픈 AI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분 49%를 가지고 있어요. 거의 독점적으로 API를 쓸 수 있게끔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정적으로 뭐 쓸 수 있도록 외부를 통해서 안 쓰고 회사 내부에서만 쓸 수 있게끔도 구성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비용은 오픈AI랑 애저 오픈AI가 가격이 같습니다. 크게는 같고요. 저기 트레이닝 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좀 다른데 저 부분은 지금 트레이닝을 파인 튜닝을 거의 다 지금은 비활성화된 상태로 지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저 부분은 고려를 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생각하면은 GPT-3의 그 텍스트 다빈치 3 버전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내면 문자 요금이 가금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글 기준으로. 그냥 일반 SMS, 텍스트 XMS 기준으로 가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GPT-4는 LMS, 막 이미지 같은 거 포함된 문자 보내는 비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되게 비싼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GPT 3.5 같은 경우에는 뭐 이메일 보내는 수준? 네, 그 정도로 비용이 저렴해집니다. 그래서 챗 GPT를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요. 3.5라고 불리는 챗 GPT 3.5를 터보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으로 걔가 성능이 안 나올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GPT-3을 또 쓰게 되고요. 그게 또 성능이 잘 안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GPT-4를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챗 GPT가 가장 빠르게 응답이 나오고 비용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정보들은 제가 나중에 링크를, 요 문서를 회장님한테 공유를 해 드릴 텐데 여기 있는 것들을 참고해서 쭉 보면 되는데 여기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딱 2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시간 동안 지루한 얘기를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예.